안녕하세요. 전 김호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규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저희 둘이 오늘 유튜브에 첫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목표에 대해서는 따로 프롤로그 등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첫 번째 주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입니다. 저희는 이제 변호사의 시각으로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짚어드리려고 해요. 일부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경찰과의 유착에 대해서 먼저 김상규 변호사님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버닝썬 사태에서 공개된 CCTV 영상 보시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김상규 씨가 이제 공개한 부분도 있고 그 후에 이제 김상규 씨가 정보 공개 청구해서 경찰에서 거부를 했다가 결국에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변호사가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거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기존에 문제가 됐던 클럽 내부 CCTV라든가 경찰 CCTV는 언론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어요. 특히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라든가 참조하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좋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사건의 발단이 된 게 안에서 이제 폭행 시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CCTV를 통해서 김상규 씨가 일방적으로 이제 그 클럽 임원 장이사라는 사람한테 폭행을 당해요. 근데 폭행의 피해자로서 신고를 이제 처음에 하거든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이제 도착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신고를 한 사람이 김상규 씨인데 김상규 씨한테 사건 경위를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김상규 씨가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경찰 4-5분이 김상규 씨를 갑자기 김상규 씨가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이제 되게 과잉진압으로 덮쳐요. 뒤에서 수갑을 채우고 넘어뜨리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경찰들의 과잉진압 문제야 이게 그거 적법성을 따질 수는 있지만 문제는 거길 지키던 클럽 가드들 있지 않습니까? 가드들이 합세해서 경찰이 김상규 씨를 제압하는데 힘을 보태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냥 일개 사인이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뒤에 또 이제 찍힌 부분 문제가 되는 게 경찰이 이제 김상규 씨를 과잉 진압을 하면서 그 가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벌 원하지? 처벌 원하지라고 반말을 해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경찰이 민중의 지팡인데 아무리 이제 현장 상황이 이제 폭력적으로 돌아가고 해도 보통 경찰은 당연히 존댓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매뉴얼상. 근데 반말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김상규 씨가 클럽 관계자들로 폭행을 당하는데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적인 폭행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클럽 관계자들은 김상규 씨를 문 밖에 혼자 놔두고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출입구가 이제 VIP 출입구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일반 손님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그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출입이 적은 VIP 출입구로 끌고 와서 폭행을 하고 다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김상규 씨가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나 때린 사람들 어디 갔냐? 라고 했더니 가드들이 다 그걸 보고 있던 가드들이 폭행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발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상규 씨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이제 어쨌든 이제 신고가 된 거에 대해서 현장에 들어가야 돼서 문이 열렸죠. VIP 문이. 근데 김상규 씨가 이미 그 앞에 한번 가드들한테 당했던지라 문을 못 닫게 하려고 거기 있던 쓰레기통을 엎어요. 일부러. 그래서 거기를 이제 지저분하게 만들면 치워야 되니까 그걸 엎었더니 가드들이 경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쓰레기통 엎고 안에서 이제 소위 우리 속된 말로 진상을 부린다고 해서 그 얘기만 듣고 체포를 해요. 물론 동행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과잉 진압한다? 전 너무 놀란 게 2019년 대한민국에서 그런 과잉 진압이 일어난다? 너무 놀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 저희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간 사건이라던가요. 정말 강력 범죄들 있잖아요. 강력 범죄가 신고가 돼도요. 보통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은 이미 동행이니까 고지하고 상대방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가자고. 근데 김상규 씨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는 굉장히 정말 경미한 범죄거든 사실 형량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근데 그걸 그렇게 과잉 진압을 한다. 땅에다가 매다 꽂고는 그리고 나서 수갑을 채운다. 그만큼 경찰이 보통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 저희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형사 사건을 각자 수백 건씩 해봤는데 그런 거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는데 저희 진짜 충격받았고 이런 거예요. 업무방해로 출동을 해서 수갑까지 채울 정도의 그 체포가 이루어지려면 계속 거기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쓰레기통만 뒤집었는데 막 갑자기 물건을 부순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김상규 씨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장을 벗어나서 이제 김상규 씨가 경찰차를 타고 역삼지구대로 갑니다. 이제 파출소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파출소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도 차 안에 녹화된 블랙박스를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계속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과잉 진압을 해요. 근데 와 진짜 계속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되게 충격적인 건 이미 김상교 씨는 클럽에서 폭행당했을 때 갈비뼈가 3대 정도 부러진 정도의 부상을 입었어요. 갈비뼈를 이제 한 대만 이제 금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는데 그럼 그 안에서 김상교 씨가 저항을 한 이제 장면도 없거든요 보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제 중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고 김상교 씨 주장에 의하면 클럽에서 폭행당할 때는 출혈이 없었대요. 근데 문제는 역삼지구대 앞에 차를 내리고 역삼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데 역삼지구대 들어오고부터 바닥에 피가 떨어져요. 근데 김상교 씨 주장으로는 그 이제 차 세우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력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본인이 이제 꼬꾸라져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질질 끌고 가듯이 해서 경찰서 들어가는 문 밑에 이제 그 쇠로 돼 있거든요. 스테인리스로. 거기에 이제 부딪힌 부분이고 일하시는 경찰분들이 그걸 닦아요. 대걸로 닦고 거기 들어가서도 손이 이제 뒤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경찰에 5명이 달려와서 김상교 씨 제압을 해요. 그 부분 보셨죠? 봤죠. 그 CCTV 이제 찍혀 있는 모습 보면은 이미 다 제압이 돼 있고 수갑도 뒤로 차 있는 상황이에요. 반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둘러싸고 폭행을 하고 게다가 김상교 씨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뭐 또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오셨었죠. 예. 오셔서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까지 또 끌어내요. 옆으로 끌어내고 김상교 씨를 계속해서 제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미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왔을 동안 너무 이상한 면들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첫 번째 약간 이야기가 셀 수도 있으나 첫 번째 같으면 원래 신고자는 김상교 씨예요. 신고자가 김상교 씨이기 때문에 당시에 김상교 씨가 폭행을 주장당했다고 하면 김상교 씨만 연행할 문제가 아니죠. 사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폭행을 가했다고 이제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사람을 일단 부르죠. 불러서 당신들 폭행한 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물어보고 부인할 수도 있죠. 물론 때린 사람이. 그러면 적어도 그 때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 경위서를 적어도 적게 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임의동행을 해서 파출소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일단 귀가시키고 나중에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김상교 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장의사는 경찰이 가지도 않고 김상교 씨만 연행해서 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현행범이 체포돼서 지구대로 가면 지구대에서는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관할 경찰서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건은 강남구에서 일어나는 건데 강남 경찰서가 관할이에요. 그리고 강남구 안에 뭐 지구대가 뭐 수십 군데 있죠. 근데 역삼지구대는 그거 기초조사를 해서 그 강남경찰서의 담당 부서에 넘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넘길 때 수사보고라는 걸 쓰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그 버닝썬 장의사로 돼 있어요. 김상교 씨는 피의자가 돼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갔고 그리고 나서 아까 저희 경찰서로 돌아오면 이제 김상교 씨는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11월 24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버닝썬 측에서 언론사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김상교가 처음에 성추행을 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김상교 씨 주장이 맞는지 버닝썬이 맞는지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라도 그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보공개 청구라는 걸 해요. 그거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연행됐거나 이제 공권력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서나 자료를 요청하는 건데 공개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고는 공개를 해야 돼요. 근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 여기서 김상교 씨가 공개하기 원하는 자료는 본인이 연행될 때 경찰차에 있던 블랙박스 그리고 지구대에서 본인이 이제 체포되고 제압되는 과정이 찍힌 4대의 CCTV를 공개 청구를 하는데 전부 다 이제 거절을 하죠. 그 이유는 사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찍힌 사람은 경찰들의 사생활을 이유로 드는 게 아니라 김상교 씨와 김상교 씨 어머니의 사생활을 이유로 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청구를 했는데 그런 이유로 거절을 하니까 김상교 씨가 바로 이제 법적인 조치를 밟죠.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된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주는 게 맞고 아까 김호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김상교 씨는 법원에다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상교 씨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결국 법원은 7일 안에 공개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김상교 씨는 역삼지구대 연행될 때의 블랙박스와 그다음 역삼지구대 내 CCTV 일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선은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 원본을 준 게 아니라 역삼지구대에서 그걸 찍어요. 자기들 휴대폰 가지고. 그렇죠.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원본을 찍는 거예요. 편집이 또 약간 돼 있다는 의심이 가요. 갑자기 뭐 속도가 빨라지기도 하고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안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화면이 끊겼다가 공백이 생기고 CCTV가 역삼지구대 그때 당시에 손에 4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급한 거는 하나를 지급했어요. 하나를 지급했대요. 총 4개가 있어요. 역삼지구대 CCTV가. 근데 역삼지구대 특성이 근처 지구대도 마찬가지지만 유흥가들이 강남구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CCTV를 나중에 체포의 적법성 그리고 CCBB를 가리기 위해서 서너 대가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한 대만 제출하면서 그 이유인 즉슨 4대 중에 2대는 고장이 나서 2015년 16년에 고장이 났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고 한 대는 김상교 씨가 전혀 찍히지 않는 각도에서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직 경찰분들이나 경찰관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역삼지구대에서 3, 4년 동안 그걸 수리를 안 했다? 갑자기 고장났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차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김상교 씨의 이해관계 전혀 없고 김상교 씨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건 편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은 너무 크다고 봐요. 근데 그 법원의 명령 구속력이 있는 명령이거든요. 그 블랙박스 원본 내면 되는데 그걸 내는 게 아니라 휴대폰으로 촬영한 걸 낸다. 이상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때까지 적법 절차에 어긋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갈비뼈 3대가 부러졌었잖아요. 자, 중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피의자라도 피의자는 신고가 됐고 아직 법원에 의해 가지고 처벌이 된 것도 아니고 형이 확정된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 응급처치부터 했었어야죠.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은 업무방해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버닝썬 그 클럽에서 떨어뜨려 놔야 될 진상이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클럽과 경찰의 유착을 우리가 사회가 주목하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김상교 씨 같은 입장에 쓸 수 있고 억울함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김상교 씨가 거기서 실수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잉 진압이 된다고 했을 때 김상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의지도 있고 해서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았는데 우리 일반 개개인들 이걸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몰려서 그렇게 체포가 되고 그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되고 물리적인 이제 피해를 보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이제 일상을 지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에 한해서만큼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경찰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민중을 때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부분을 접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례적인 게 1000건에 하나, 10,000건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짚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돼야 될 방향을 모든 사회가 이제 연구해야 될 거고 의문점을 가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김상교 씨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의문점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10,000건에 한 건, 뭐 10만 건에 한 건이든지 간에 그러한 한 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버닝썬 사건에서 파생된 그 승리 씨와 정준영 씨의 성범죄 관련 문제를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좀 뺄 걸 그랬나? 아니야, 나중에 보고 하자 뭐. 구독, 좋아요 빼도 되고 뭐.